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보냈으니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희가 찾아뵈야 하는데 멀리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 67번째 생일도 그렇게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반찬가게 대표라는 허울 좋은 감투는 퇴근 후 텅 빈 80평 집의 정막을 가려주지 못했고, 자식이 의무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와 도는 회사 보고서보다 더 건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나방처럼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댄스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소녀라 불러주는 남자 최태성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 허리에 손을 감고 리듬이 아니라 마음을 맡기라고 속삭이던 순간 저는 20년 만에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구명줄처럼 꽉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자 파멸을 향한 위험한 왈츠의 첫 스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미역국 위로 얇은 기름막이 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휘휘 저어보다가 이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 말았죠. 넓디 넓은 펜트하우스 주방에 숟가락 놓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7번째 생일이죠. 남들은 칠순인의 모내하며 잔치를 한다지만 저에게는 그저 1년 중 미역국 냄새를 맡는 유일한 날일 뿐입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20년 전 이혼 도장을 찍은 그날 이후로 제 앞자리는 늘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죽기 살기로 반찬 가게에 매달렸고 그 결과 대한민국 주부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반찬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었으니까요. 통장 잔고에 찍힌 0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제 인생도 꽉꽉 채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너무 높았던 걸까요? 성 안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잽싸게 폰을 집어들었죠. 아들입니다.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나간 우리 아들. 전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부재중 전화가 아니라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였거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지금 급한 미팅 들어가야 해서 전화는 못 드려요. 선물은 배송 보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5글자가 왜 이리도 사무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보냈으니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희가 찾아뵈야 하는데 멀리 있어서 죄송합니다. 입금 알림이 울립니다. 100만 원. 전화도 없이 문자와 돈만 띡 붙여 보냅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딱 그 정도의 존재인 겁니다. 의무감으로 챙겨야 하는 돈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해지는 시어머니. 친구들과 맛있는 걸 사 먹으라니 참 속 편한 소리입니다. 내 곁에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친구가 남아있기는 한 건지 며느리는 알 턱이 없겠죠. 저는 휴대폰을 엎어두고 다 식어버린 미역국을 싱크대 하수구에 쏟아버렸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미역 건더기가 꼭 제 처지 같아서 보기가 싫더군요. 억지로 화장을 두껍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탕비실에서 깔깔거리던 웃음소리가 제 구두 굽소리를 듣자마자 뚝 끊기더군요.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는 모른 척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등 뒤로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 실장, 이거 가져가.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밀어내며 불렀습니다. 제 반찬 가게 개업 멤버이자 유일하게 제게 직원을 날리는 30년 지기 친구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왜 또? 이번 신제품 기획안도 마음에 안 들어? 간이 안 맞아, 간이.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 잡겠다고 너무 달게만 만들었잖아. 우리 브랜드가 왜 떴는데? 집밥 같은 깊은 맛 때문 아니었어? 다시 해오라고 해. 박 실장은 혀를 끌끌 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김 대표님. 그 깐깐한 성격 좀 죽여라. 직원들 숨 막혀 죽는 소리 안 들리냐? 그리고 너 오늘 생일이잖아. 아들내미 전화는 왔고?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짐짓 태어난 척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미국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해. 선물 보냈다고 문자 왔어. 바쁜 애 괴롭히는 것도 유난이야. 유난은 무슨.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냐. 속이 이렇게 텅 비었는데. 박 실장은 제 책상 위에 화려한 전단지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로열 스텝에서 중장년 사교 댄스 모임. 이게 뭐야? 너도 이제 일 그만하고 좀 즐기면서 살아. 맨날 돈, 일 일하다가 고독 쌓기 딱 좋다, 너. 내 친구가 다니는데 아주 신세계라더라. 오늘 저녁에 한번 가봐. 내가 미쳤니? 춤바람 나게. 남사스럽게 거길 왜 가? 남사스러운 게 아니라 살길 찾는 거야. 밤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괜히 직원들한테 짜증이나 내고 가서 몸이라도 흔들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그런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저녁에 저 큰 집에서 또 혼자 청승 떨 거야? 혼자 청승 떨 거냐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거실에 혼자 들어서는 그 끔찍한 적막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서늘한 공기.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친구가 준 주소를 들고 강남의 한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과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이 짝을 지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들 나이가 지긋한데 표정만큼은 17 소녀들 같더군요. 저는 쭈뼛거리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고 온 옷이 문제였습니다. 다들 하늘하늘한 시폰 드레스나 반짝이는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저 혼자 딱딱한 정장 바지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백조무리 사이에 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맞은편 소파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여자들 몇 명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봐. 여기 무슨 면접 보러 왔나 봐? 딱 봐도 처음 왔네. 춤이라고는 춰본 적도 없게 생겼어. 그녀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반찬 회사 대표인 내가 고작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자존심이 상해서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훤칠한 키에 중후한 멋이 흐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마저도 세련되어 보이는 영화배우 같은 외모의 남자. 바로 최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습이 꼭 길 잃은 소녀 같으셔서요. 제가 감히 에스코트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녀라니. 살면서 사장님, 대표님,
여사님 소리는 들어봤어도 소녀라는 소리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닭살이 돋을 만큼 느끼한 멘트였지만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비웃던 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그 시선들을 느끼자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오늘 처음이라 춤출 줄 모르는데요. 제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그는 빙긋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차가운 미역국의 감촉과는 정반대였죠.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을 지나 가슴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춤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거죠. 저한테 맡겨보세요. 발이 아니라 마음을 맡기시면 됩니다. 마음을 맡기라니. 그는 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이끌고 그는 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우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혼한 후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음악이 느린 왈츠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에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몸에서 은은한 스킨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남자의 품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제 몸이 돌처럼 굳어있자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힘을 빼세요. 제가 리드합니다. 그저 꽃처럼 피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발을 떼는 순간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넘어지려는 찰나 그가 단단한 팔로 저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잡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텅 빈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식도 직원들도 돈도 채워주지 못했던 그 구멍을 이 낯선 남자의 한마디가 메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어지러운 조명 불빛 속에서 저는 그와 함께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저는 그 따뜻한 손을 꽉 잡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67살의 김명숙이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17 소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텅 비어 있던 제 삶에 그렇게 위험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그곳을 드나들며 태성 씨와 함께 춤추는 시간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참기름 냄새와 알싸한 마늘 향이 진동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귀를 때리는 반찬 공장 분위기가 단번에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공장 앞마당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잡상인이라도 들어온 줄 알고 호통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창밖을 내다본 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핑크색 윙바디 트럭 한 대가 공장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럭 옆구리가 열리더니 화려한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거기 적힌 문구를 보고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반찬의 여왕 김명숙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에서 당신의 1호 팬 최태성. 세상에 태성 씨였습니다. 그는 최고급 커피 머신과 갓 구운 추러스 기계를 싣고 와서는 직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면서도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무뚝뚝한 김명숙 대표에게 이런 로맨틱한 팬이 있다니 다들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저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 양손으로 볼을 감쌌습니다. 창피함보다는 가슴 벅찬 설렘이 그리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묘한 우월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나가자 태성 씨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제게 다가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지만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있어야죠. 명숙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반찬 공장 사장이 아니라 보호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비난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부러움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직원들의 부러운 시선, 그것을 태성 씨가 커피 트럭으로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씨는 저를 데리고 다니며 제가 20대 때도 해보지 못했던, 아니 먹고 사느라 꿈도 꾸지 못했던 데이트를 하나씩 실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수동 거리의 젊은이들 틈에 섞여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뜨거운 호떡을 쥐어주며 입가에 묻은 설탕 시럽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영화관 커플석에 앉아 팝콘을 나눠 먹을 때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가 제 손을 슬며시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은 67살이라는 제 나이를 까맣게 잊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성 씨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황급히 주머니를 눌러 진동을 껐습니다. 보통 전화라면 꺼내서 확인하거나 누구인지 말해줄 텐데 그는 마치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급한 연락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스팸 전화예요. 요즘 대출 권유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명숙 씨랑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잡음이 끼어드는 게 싫어서 그럽니다. 그의 말은 매끄러웠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잠시 의구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죽 저에게 집중하고 싶으면 그럴까 싶어 오히려 그 배려에 감동하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친구 박 실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가 댄스 교실에 나가는 걸 권유했던 장본인이면서도 막상 제가 태성 씨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태성 씨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자 박 실장은 대놓고 인상을 구겼습니다. 야, 김명숙, 너 정신 차려. 이 남자 눈빛이 영 아니야. 너 돈 많은 과부인 거 알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 아니니? 친구의 걱정 어린 충고였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질투 어린 악담으로만 들렸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늦깎이 봄날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는 것 같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마시던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내가 돈 좀 있다고 남자가 꼬이는 게 그렇게 안 있고 내가 가라며. 큰 집에서 혼자 청승 떨지 말고 댄스 교실 가서 즐기라며. 이제 와서 내가 행복해지니까 배가 아픈 거야? 내가 좋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박 실장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지만 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태성 씨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어느 비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강남에서도 예약하기 힘들다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은은한 촛불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그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제 앞에서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태성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를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제 경험담과 노하우를 이야기했고 그는 수첩까지 꺼내 메모하며 경청했습니다. 자존감이 하늘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나의 재력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과 지난 세월의 고생까지 알아주는구나. 그 믿음이 굳어질 무렵 식사가 끝나자 그가 테이블 아래에서 커다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 명숙 씨의 조언, 정말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이건 제 수강료이자 감사의 표시입니다.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가죽 향기와 함께 짙은 와인색 수제화가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죽의 질이 예사롭지 않은 최고급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발은 평생 공장 바닥을 뛰어다니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엄지발가락이 흉하게 튀어나온 무지의 반증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쁜 구두는 저에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난처해하며 머뭇거리자 태성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의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제 낡은 구두를 벗기려 하자 저는 화들짝 놀라 발을 뒤로 뺐습니다. 아, 안 돼요. 내 발이 얼마나 흉한데요? 흉하다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는 제 발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겨내고 튀어나온 뼈와 거친 굳은 살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의 손길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경건했습니다. 차가운 레스토랑 공기 속에 제 맨발이 드러났지만 그의 손바닥 온기 때문에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이 굳은 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겁니다. 저는 이 발이 명숙 씨 얼굴보다 더 예쁩니다. 이제부터는 이 편안한 신발 신고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그 길 깨끗하게 닦아놓겠습니다. 그는 제 발에 맞춤 제작한 수제화를 신겨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튀어나온 뼈가 전혀 아프지 않고 솜사탕을 밟은 듯 편안했습니다. 저의 콤플렉스까지 감싸 안아주는 남자. 나의 흉터마저 훈장이라 불러주는 남자.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아니, 맡기고 싶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불나방이 되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태성 씨와 교제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제 집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조차 올 때마다 벨을 눌러야 했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별도의 출입 카드를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성 씨는 마치 제 집이 원래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처음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던 날 저는 마치 제 마음의 금고를 여는 것만 같아 손끝이 파르르 떨렸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 꽉 찬 충만감은
그 떨림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명숙 씨 나왔어요.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네. 집에만 있기 아까워요. 드라이브나 갑시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제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저는 또다시 소녀처럼 볼이 붉어졌죠. 사업할 때는 독사 같다는 소리를 듣던 제가 이 남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게 저 스스로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볼 곳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얼마 전 노후 대비 겸 부동산 투자처로 서울 근교의 실버타운을 짓자고 제안했는데 거기를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1시간 남짓 달렸을까 차는 경기도 어느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상쾌한 풀내음과 강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내가 평생 꿈꿔왔던 그림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아침에는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이렇게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의 말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명품 가방보다 더 가치 있게 들렸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배산 임수의 명당 자리에 위치한 넓은 공터였습니다. 아직은 잡초가 무성한 맨땅이었지만 명당이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말한 우리의 실버타운을 지을 곳. 이름도 벌써 생각해뒀어요. 로열 팰리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짓자는 프로포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우리 차 뒤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똑 부러져 보이는 단발머리의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딱 떨어지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녀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젊은 커리어 우먼 같았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태성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인사해요. 여기는 내 조카 윤소희.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지금은 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도와줄 브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실물이 훨씬 고우시네요. 소희 씨는 싹싹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매가 태성 씨를 쏙 빼닮아 보여 저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희 씨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제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화려한 조감도, 구체적인 수익률 분석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관공서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극비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지 바로 옆으로 대기업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군청에서 이미 허가가 났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나면 땅값이 3배는 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소희 씨의 설명은 청산유수였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하는데 그게 또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 위에 빨간 선을 그어가며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제 반찬 공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봤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서류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예정지라고 적힌 공문은 제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평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온 제 사업가적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10억 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1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이자 태성 씨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 씨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주겠다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태성 씨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씨,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우리가 함께할 노후를 좀 더 빨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전 재산 털어놓고 부족한 부분을 당신과 함께 채우고 싶었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놈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저렇게 상처받은 얼굴로 말을 꺼내니 제가 천하의 몹쓸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나를 못 믿는 건 이해합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내놓겠어요. 하지만 명숙 씨, 당신의 그 뛰어난 사업적 감각까지 의심하지는 마세요. 이 땅, 그리고 내 진심, 진짜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 사랑이 시험받는 것 같아서 참 비참하네요. 비참하다는 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소희 씨가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챙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내 편은 한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생일에 혼자 미역국 끓여서 밥해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소희 씨. 서류 다시 펴세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태성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희 씨가 내민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이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당신 믿어요. 아니, 우리 미래를 믿는 거예요. 10억 원, 내일 아침 바로 송금할게요. 태성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그는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결정 잘했어요, 명숙 씨. 정말 고마워요.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소희 씨의 눈빛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태성 씨의 어깨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번뜩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VIP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적금을 깨고 우량주들을 일부 처분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전액 이체하시는 겁니까?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품도 있는데 해지하시면 손해가 큽니다. 괜찮아요. 더 좋은 곳에 투자하는 거니까 얼른 처리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보는 순간 묘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버렸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풍요로웠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돈이 태성 씨와 저를 영원히 묶어줄 튼튼한 밧줄이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밧줄이 사실은 제 목을 조여올 올감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성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명숙 씨.
이제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가 됐네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그 세 글자에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태성 씨의 짐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제 집에 입성했습니다. 현관에 나란히 놓인 남자 구두와 여자 구두. 그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집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거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 입구에서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던 고풍스러운 자개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개장은 제가 반찬 가게를 처음 시작해서 번 돈으로 장만한 제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보물 1호였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인 옷가락지를 보관해 두던 제 영혼의 안식처 같은 가구였죠. 너무 놀라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니 태성 씨가 인부들을 시켜 침실의 커튼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서 내가 싹 좀 바꿨습니다. 어때요? 훨씬 넓어 보이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내 자개장 어디 갔어요? 그게 어떤 건데 상의도 없이. 아, 그거요? 딱 봐도 곰팡이 냄새나게 생겨서 재활용센터에 넘겼어요. 요즘 누가 그런 촌스러운 걸 집에 둡니까? 명숙 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새 출발하는데 쾌쾌 묵은 옛날 물건들은 싹 다 치워버립시다. 당신의 그 외로웠던 과거, 내가 다 지워줄게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과거를 지워주겠다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들렸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제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었기에 저는 그 소중한 자개장이 쓰레기 취급을 당한 서러움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했죠. 불안감은 다른 곳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거액의 투자까지 함께 했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성 씨, 우리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구청 다녀와요. 혼인신고 해야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던 태성 씨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 내가 설명했잖아요. 지금 내 사업체랑 당신 프랜차이즈랑 합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 혼인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당신 피땀 흘려 키운 회사, 세금 폭탄 맞아서 휘청거리는 꼴 보고 싶어요? 그는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오래 했지만 세무 쪽은 회계사에게 맡겨둬서 잘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남들 보기에 떳떳하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가 불륜도 아닌데 종이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깟 종이 쪼가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사업이 걸음마 단계인데 초장부터 재뿌릴 일 없잖아요. 그는 신경질적으로 물컵을 들이켰습니다. 사랑을 의심하냐는 말은 언제나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화를 내는 게 무서웠고 혹시라도 그가 저를 속 좁은 늙은이라 생각해서 떠나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예고도 없이 터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태성 씨가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제가 수건을 들고 달려가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재 대금 문제가 터졌어요.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PF 대출이 일주일 정도 밀렸는데 하청업체 놈들이 당장 현금 안 가져오면 공사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난리를 치네요. 이대로면 공사 올스톱이에요. 그럼 투자금 다 날릴 텐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제 노후 자금은 공중 분해되는 꼴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요? 일단 급한 대로 5억이요. 5억 있으면 급한 불 끄고 다음 주에 대출 나오면 바로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융통할 수 있는 돈은 다 막혔어요. 5억. 10억을 보내고 나서 제 수중에 남은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은 주식과 반찬 공장 운영 자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담보 대출뿐이었습니다. 운영 자금에 손을 대는 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기에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성 씨, 나 지금 현금이 없어요. 지난번에 다 보냈잖아요. 공장 운영비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제 말끝이 흐려지자 태성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돈 없으면 명숙 씨 투자금까지 위태로운 거예요. 같이 죽고 사느냐 하는 판국에 공장 운영비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서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이대로 투자도 끝나고 그도 나가버릴까봐 미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성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카라고 했던 윤소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삼촌이 지금 이상한 사람들한테 끌려갔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끌려가다니요? 자재 대금 독촉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질 나쁜 사채업자들이었나 봐요. 돈 안 갚으면 몸뚱이라도 쓰라고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대표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희 씨의 울음소리에 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돈을 안 줘서, 제가 망설여서 사랑하는 남자가 위기에 처했다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소혜 씨, 울지 말고 진정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삼촌 지금 어디 있는지만 알아봐줘요. 전화를 끊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사법인 통장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은 횡령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지만 지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성 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박 실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얼굴을 대충 수습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 실장은 들어오자마자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대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김명숙, 정신 차려. 너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박 실장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사람 지금 힘든 상황이야.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도와주긴 개뿔. 너 10억 해먹은 것도 모자라서 또 돈 달래? 이 멍청아, 그거 다 쇼라고. 박 실장의 입에서 쇼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야. 너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저는 박 실장의 등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박 실장은 밀려나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너 진짜 후회한다. 내가 그놈 뒷조사 다 해놨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제발. 현관문을 닫고 도어로까지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친구까지 내쳤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태성 씨만 무사히 돌아온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회사 격리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지금 당장 자금 집행할 게 있어. 내가 보내는 계좌로 5억 원 긴급 이체해. 토 달지 말고 지금 당장. 5억 원이 이체된 다음 날 태성 씨는 돌아왔습니다.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양손 가득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덕분에 살았다고,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요. 그의 눈물은 뜨거웠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이 남자는 상황이 힘들어서 잠시 예민해졌던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제 등 뒤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회사 집무실에 박 실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난번 저희 집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짐짓 쌀쌀맞게 서류만 들여다보며 대꾸했습니다. 할 말 없으면 나가. 나 바빠. 하지만 박 실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책상 위에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툭 던져 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만 한 검은색 USB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책상 유리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뭔데? 보고 판단해.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이니까. 이거 구하느라 흥신소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새웠어. 내 말 못 믿겠으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박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USB를 노려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싹은 이미 제 가슴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태성 씨가 저와 함께 실버타운을 짓자고 했던 가평의 그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 태성 씨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파마 머리에 명품 가방을 든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낯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태성 씨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저에게 했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대사를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저기에 우리 둘만의 타운을 짓는 거야. 아침에는 당신이 끓여준 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싶어. 당신은 나의 여왕이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태성 씨의 레퍼토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똑같은 꿈을 팔고 똑같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우스를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명 윤소희 모텔 입구. 소혜 씨? 태성 씨의 조카이자 똑똑한 투자 전문가인 소희 씨 파일이 왜? 영상을 재생하자 낡은 모텔 주차장에 태성 씨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태성 씨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거기서 내린 사람은 분명 윤소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삼촌과 조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끈적했습니다. 태성 씨가 소희 씨의 엉덩이를 툭 치며 웃자 소희 씨는 태성 씨의 목에 팔을 감고 안더군요. 위액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조카? 투자 전문가?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태성 씨의 조카가 아니라 저를 등쳐먹기 위해 공모한 내연녀이자 또 다른 사기꾼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믿고 송금했던 10억 원, 그리고 태성 씨를 살리겠다고 보낸 5억 원. 그 돈들이 저 두 사람의 하룻밤 유흥비로 쓰였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 속의 두 사람은 저를 비웃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된 것이기를,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퇴근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성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 손길이, 그 숨결이 소름 끼치도록 혐오스러웠습니다. 당장이라고 이 남자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박 실장이 준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눈으로, 제 손으로 확인 사살을 해야만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옆에서 태성 씨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협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잘 때 항상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건드리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 패턴도 비밀번호도 몰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게는 자고 있는 태성 씨의 손가락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깰까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엄지를 휴대폰 센서에 갖다 대었습니다. 진동이 짧게 울리며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수많은 어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리스트에 떠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주 누님, 청담동 사모님, 부산 횟집 과부. 사람을 이름이 아닌 돈줄로 저장해 놓은 역겨운 목록들. 그리고 그 목록의 맨 위,
즐겨찾기로 지정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사랑 소희.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스크롤을 올리자 오늘 낮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늙은 여우, 할망구, 쭈글쭈글한 손. 그가 사랑스럽다고 세상에서 제일 곱다고 말해주던 제 모습이 그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조롱거리이자 혐오스러운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 멍청하고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누군가 무거운 돌로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다정한 미소, 따뜻한 눈빛, 달콤한 속삭임,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사진첩에 있는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찍 홀린 듯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가 거쳐간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숙에서 67세, 반찬 프랜차이즈, 현금 동원 역상, 공략 포인트, 외로움과 전문성 인정. 저는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분석당하고 공략당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인 외로움을 그는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컥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고 있는 태성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평온한 얼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내 노후를 함께하고 싶었던 남자의 얼굴. 지금 당장 저 목을 조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손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공포로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위액이 넘어오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입술,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이, 긍지가,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 타일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제 마음속에 부는 칼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날 새벽 김명숙이라는 여자의 세상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기어나와 침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은 이미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칼을 잡았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삭, 삭, 삭. 칼날이 물을 파고드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태성 씨의 목덜미를 겨누는 것 같아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울 때쯤 태성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냄새 좋다. 명숙 씨, 벌써 일어났어요? 어제 많이 피곤했을 텐데 좀 더 주무시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제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등 뒤에 닿는 그의 체온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휘둘러 그 가증스러운 입을 쳐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내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더 완벽하고 더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얼른 세수하고 와요. 밥 먹게. 제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그가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싱크대에 대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마주 앉았을 때는 저는 다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명숙 씨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야. 이 맛에 내가 산다니까.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그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제 속도 모르고 희죽거리며 받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도축장에 끌려가기 전 영문도 모르고 여물을 받아먹는 소 같아 보였습니다. 태성 씨를 출근시킨 후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음 타깃은 윤소희였습니다. 그녀를 잡아야 태성 씨의 숨통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표님. 아침 일찍 무슨 일이세요? 소희 씨, 오늘 점심에 시간 좀 비워요. 투자건으로 상의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 둘만 조용히 봅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는 강남에서 가장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일식집 룸을 예약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저는 미리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미닫이 문이 열리고 윤소희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투피스 정장에 명품 백을 든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치장했을 저 옷과 가방들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기다리셨죠? 들어오는데 차가 좀 막혀서요. 그녀는 호들갑을 떨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살갑게 맞아줬을 제가 돌부처처럼 앉아있으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사진 몇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모텔 주차장에서 태성 씨와 키스하는 사진,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소희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사진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카라며. 태성 씨 조카라며. 요즘은 조카랑 삼촌이 모텔도 가고 키스도 하나 보지.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거리를 찾는 듯 눈동자를 굴리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대표님, 그게 아니라요. 오해세요. 이건 오해? 그래, 오해일 수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 실장이 밤새 찾아낸 태성 씨의 도박 빚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소희 씨가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내역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번에 내가 보낸 5억 원. 그거 태성 씨가 빚 갚는 데 썼다고 알고 있지? 그래서 남은 돈 챙겨서 둘이 괌으로 도망가려고 비행기 표 알아보고 있었고. 맞니?
소희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행기표 이야기는 저와 태성 씨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니, 태성 씨의 휴대폰을 훔쳐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태성 씨는 너랑 갈 생각이 없는데. 여기 봐라. 저는 태성 씨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을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번 것만 크게 한탕하면 오빠가 너한테 갈게. 소희는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귀찮아 죽겠어. 돈 떨어지면 버려야지.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 소희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공범에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녀의 얼굴이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 너도 그냥 장기 말이야. 이 인간한테는 나나 너나 똑같은 물주라고.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 이미 강원도에서 다 날렸어. 여기 통장 내역 봐. 날짜랑 시간 정확히 찍혀 있잖아. 소희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하는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류를 구겨버리고 책상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놈. 내가 지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내 돈까지 다 끌어다 줬는데. 룸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속이고 제 피 같은 돈을 갈취하려 했던 사기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적으로 두는 것보다 제 편으로 만드는 게 유리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울고 고개 들어. 우는 소리 듣자고 비싼 밥 사주는 거 아니니까. 제 서늘한 목소리에 소희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선택해. 이대로 나한테 고소당해서 감옥에 갈래? 아니면 나랑 손잡고 저놈한테 복수하고 살길 찾을래? 네. 고소요? 그래. 내가 지금 경찰서 가서 이 증거들 다 제출하면 넌 사기죄 공범으로 최소 징역 5년이야. 젊은 나이에 빨간 줄 긋고 감옥에서 썩고 싶어?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냐고. 소희는 감옥이라는 말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앞선 거겠죠. 대표님, 살려주세요. 저 진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태성 오빠가, 아니 그 새끼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 벌게 해준다고 꼬드겨서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좋아. 살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부터 넌 그 인간의 조카도 내연녀도 아니야. 내 이중첩자야. 내가 시키는 대로 저놈을 완벽하게 속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는 걸 도와. 그러면 내가 나한테 사기친 돈은 없던 일로 해줄게. 어때, 딜할래? 소희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태성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있었으니까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요? 가장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최태성도 곧 느끼게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좋아. 그럼 일단 눈물부터 닦아. 그리고 태성 씨한테 가서 평소랑 똑같이 행동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저는 그녀의 귓가에 다가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작전의 첫 단추를 속삭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해. 한 번이라도 딴 생각 품으면 그땐 태성 씨보다 내가 먼저 죽는 거야. 제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복도의 은은한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먹잇감인 줄 알았던 저는 사냥총을 든 포수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를 찾아온 윤소희가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태성의 목숨줄이자 그가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 이중 장부였습니다. 소희는 아직도 공포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습니다. 태성 씨가 잠든 사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 위험한 물건을 빼돌리기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 도박판에서 날린 수억 원의 돈과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인 돈을 횡령한 기록, 그리고 저 같은 피해 여성들에게 뜯어낸 돈을 세탁한 과정까지 그의 추악한 인생이 이 얇은 수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소희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했어. 이걸로 그 인간을 감옥에 보내는 건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그냥 감옥에 보내기엔 내분이 안 풀려. 더 높이, 아주 높은 곳까지 태워 올린 다음에 떨어뜨려야 뼈도 못 추리지.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손에 쥐었다고 확신한 성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최태성 씨에게 인생 최대의 성공을 맛보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무심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실수로 꺼내놓은 것처럼 과일 바구니 밑에 살짝 밀어 넣었죠. 태성 씨가 좋아하는 최고급 한우 등심을 굽고 붉은 와인을 잔에 채웠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태성 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는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제가 준 5억 원으로 급한 불을 껐고 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냄새 죽이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직접 칼질도 하시고. 그는 제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느끼한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고기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냥요. 요즘 당신 고생하는데 집밥다운 밥 한 번 못 해준 것 같아서요. 와서 앉아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호기심 많은 그의 눈길이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겉면에는 VIP 자산 현황 증명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박 실장을 통해 위조한 가짜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하며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요. 제가 감추려 할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웃었습니다. 에이,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잔고는 무려 50억 원.
제 통장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모았다는 갯돈 통장의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50억? 명숙 씨,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당신 개인 돈은 지난번에 다 썼다면서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은 내 친구들이 거예요. 강남에서 건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알부자 친구들인데 내가 요즘 당신이랑 실버타운 사업한다고 했더니 자기들도 끼워 달라고 난리들이라서요. 이 50억 원 당장이라도 투자하겠다고 가져온 건데 내가 거절했어요. 거절을 했다고요? 왜요? 아니, 왜 이 큰 돈을 마다해요? 태성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찢어졌습니다. 눈앞에 굴러들어 온 50억 원을 걷어찼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부담스러울까 봐서요. 우리끼리 조용히 노후 준비하려고 한 건데 친구들 돈까지 섞이면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워낙 깐깐한 애들이라 수익률 따지고 들면 당신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돈으로만 하자고 돌려보내려는데 자꾸만 설명회라도 한번 열어달라고 성하지 뭐해요.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욕심과 아쉬움, 그리고 저에 대한 답답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쾅 치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명숙 씨, 당신 진짜 사업가 맞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이 좋은 기회를 왜 차버립니까? 50억이면 우리 타운 규모를 2배, 아니 3배로 키울 수 있어요. 랜드마크가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당신 너무 힘들잖아요. 난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한데. 아우, 답답해.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돈이 없어서 힘들지. 자금만 빵빵하면 날아다닐 수 있다고요. 당장 그 친구들 잡아요. 아니, 내가 직접 설명할게요. 당장 설명회 자리 만들어요. 그는 흥분해서 침까지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식탁 아래 쥐고 있는 주먹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좋아, 최태성.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자리를 만들어주마. 다음 날부터 저는 박 실장과 함께 가짜 투자 설명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박 실장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5성급 호텔 연회장을 대관하고 연기학원에서 중견 배우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단역 배우들로 강남 복부인, 사채업계 큰손, 은퇴한 고위공무원 사모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들에게 최고급 의상과 명품 가방을 대여해 입히고 까다로운 투자자 연기 지도를 시켰습니다. 소희는 태성 씨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태성 씨에게 이번 기회만 잡으면 우리는 재벌이 될 수 있다며 그의 탐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설명회 전날 밤, 태성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내일 입을 양복을 몇 번이나 갈아입어 보며 리허설을 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투자자들을 홀려 50억 원을 꿀꺽할 생각에 그의 입꼬리는 귀에 걸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저를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명숙 씨, 나 내일 정말 잘할게요. 당신 친구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그 돈 싹 다 끌어올 겁니다. 우리 이제 진짜 꽃길만 걷는 거라고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유능하니까 다들 넘어올 거예요.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요.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내일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벌거벗겨질 그의 추악한 실체가 말이죠. 저는 태성 씨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서 저처럼 외로움에 속아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제가 쏘아 올릴 복수의 화살은 단지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사람의 마음을 유린한 모든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데 문득 반찬 공장에서 일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돌며 좋은 배추를 고르고 멸치똥을 따던 그 시절.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떳떳하고 당당했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나면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태성 씨는 제가 사준 이태리제 양복을 빼입고 구두가 반짝거리도록 닦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위풍당당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핸드백 속의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영상이 담긴 그 USB는 총알이 장전된 권총처럼 묵직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박 실장이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화려하게 차려입은 가짜 투자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성 씨가 들어오자마자 우아하게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마치 진짜 팬클럽이라도 된 것처럼 분위기를 띄워주었죠. 태성 씨는 그 환호에 취해 구름 위를 걷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사모님들, 그리고 귀한 내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타운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제스처는 화려했습니다. 소희 씨가 만들어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지자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그 감탄사조차 박 실장의 각본에 있는 연기였지만 태성 씨는 알 리가 없었죠. 그는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개발 호재, 수익률 200% 보장, 대기업 공장 부지 확정.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은 화려한 비누방울처럼 연회장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저 거짓말에 저도 속았고 수많은 여자들이 속아 넘어갔겠죠. 발표가 절정을 향해 달려갈 무렵 태성 씨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제 인생의 동반자 김명숙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여보, 아니 명숙 씨 앞으로 나와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태성은 무대 위에서 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서 내 승리의 트로피가 되어 달라는 듯한 저 오만한 손짓.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또각또각 호텔 카펫 위에 울렸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선 저는 태성 씨의 손을 잡는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숙입니다. 우리 최태성 대표님 말씀 참 잘하시죠? 정말 청산유수네요. 태성 씨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며 태성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최 대표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방송실을 향해 큐사인을 보냈습니다. 제 손짓 하나에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태성 씨가 자랑스럽게 띄워놓았던 실버타운 조감도가 사라지고 스크린에는 전혀 다른 화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익숙한 모텔 간판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태성 씨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그를 위한 진짜 지옥문이 열릴 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건 모텔의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번갈아 깜빡이는 그 촌스러운 불빛 아래로 익숙한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뚝 끊겼고 대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소음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자동차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태성 씨의 목소리가 고성능 앰프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돈만 아니면 진작에 걷어찼을 텐데 말이야. 그것은 태성 씨가 저와 데이트를 마치고 소희를 만나러 갔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태성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스크린과 태성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경악에 차 있었습니다. 태성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뻐끔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성 씨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바뀌어 태성 씨가 강원도에서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낸 5억 원을 칩으로 바꾸며 환호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평소 보여주었던 중후한 신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탐욕에 찌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가짜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섭외한 베테랑 배우들답게 그들의 연기는 실감났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사기꾼 아니야? 세상에, 우리가 저런 사람한테 투자를 하려고 했다고? 큰일 날 뻔했네.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 투자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태성 씨는 사색이 되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떠받들던 남자는 온데간데였고 궁지에 몰린 쥐새끼 한 마리만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왜 이런 조작된 영상을 틀어? 그는 저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에게 속아 눈물 흘리던 나약한 김명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꺼진 마이크 대신 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조작? 내 입으로 짓거린 말들이 조작이라고? 저기 영상에 찍힌 날짜랑 시간 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에는 또 다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조된 등기부 등본, 가짜 법인 인감,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적힌 작업 리스트까지. 그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성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객석에 앉아있던 소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편이자 공범인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이었죠. 소희야, 윤소희, 너 뭐하고 있어? 빨리 해명해. 저 여자가 미쳐서 날 모함하는 거라고 말 좀 해보라고. 태성은 소희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태성 씨를 향해 걸어 나오는 대신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태성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최태성, 추하다 진짜. 언제까지 연기할 거야? 당신이 시켜서 만든 가짜 서류들, 당신이 횡령한 자금 내역. 내가 다 경찰에 넘겼어. 뭐? 태성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소희는 핸드백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안에 당신이 나 협박해서 범죄 가담시킨 내용 다 들어있어. 나 혼자 죽지는 않을 거야. 당신이랑 같이 지옥 갈 각오로 다 풀었으니까 이제 그만해. 태성이 이성을 잃고 소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는 박 실장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태성, 당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순식간에 태성 씨를 덮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깔린 채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깨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태성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명숙,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형사가 그의 팔을 꺾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비싼 이태리제 양복은 구겨져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50억 원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던 남자가 이제는 정가자 신세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놓여있던 은색 돔 커버가 덮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덮고 있던 돔 커버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두부 한 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많이 먹어도 최태성. 저는 두부 접시를 그의 턱 밑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모욕감에 치를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욕심이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친 대가치고는 싸게 끝난 줄 알아. 저는 접시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두부가 으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의 절망적인 비명이 사라졌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이자 가해자였기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를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랑은 가짜였고 돈은 잃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던 슬픈 왈츠는 멈췄습니다. 대신 쿵쿵거리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두 발로 서서 추게 될 저만의 춤을 위한 박자였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박 실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박 실장. 우리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속이 텅 비어서 그런가 뜨끈한 국물이 당기네. 그래, 가자. 내가 쏠게. 오늘 같은 날은 특으로 먹어야지. 우리는 서로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화려했던 그러나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무대가 멀어져 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좁고 탁했습니다. 서울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불던 시리던 바람은 이제 멈춘 뒤였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남자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태리제 명품 정장을 입고 호탕하게 웃던 최태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뜬 얼굴에 듬성듬성 수염이 자란 가슴팍에 수인 번호가 박힌 낡은 수의를 입은 늙은 남자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고 윤기 흐르던 은발은 떡이 져서 볼품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몰골을 보니 분노보다는 헛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고작 저런 껍데기에 홀려 내 인생 전부를 걸었다니 김명숙 너도 참 외로움에 눈이 제대로 멀었구나 싶어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명숙 씨, 와줬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요? 합의만 해주면 나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다는데 나가면 내가 평생 당신 머슴처럼 살게. 응? 그는 뻔뻔하게도 합의를 운운하며 비굴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머슴처럼 살겠다니 감옥에 가기 싫어 발악하는 꼴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가만히 그를 응시했습니다. 최태성, 꿈깨. 내가 당신 얼굴 보러 온 건 용서해 주러 온 게 아니야. 내 돈 15억, 그거 당신이 어디에 숨겨뒀는지 확인하러 온 거지. 다행히 소희 씨가 아주 똑똑하더라고. 당신이 차명 계좌로 빼돌린 돈이랑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싹 다 찾아서 가압류 걸어놨어. 제 말에 최태성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소희 씨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어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성은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명숙 씨, 여보, 사랑했어. 진짜 사랑했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자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 당신 덕분에 알았어. 진짜 사랑은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한테 쓴 돈, 내 인생 비싼 수업료 냈다고 칠 테니까 퉁치자고.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엔 법이 아니라 내 손으로 끝장낼 테니까. 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태성 씨의 처절한 비명이 들렸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세상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 씨의 증언과 제가 미리 받아둔 공증각서 덕분에 태성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희 씨는 저와의 약속대로 태성의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내 제게 넘겼습니다. 물론 게임으로 날린 5억은 회수하지 못했지만 남은 돈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소희 씨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새삼 살아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어 갈 무렵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다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사기꾼에게 홀려 전 재산을 날릴 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부랴부랴 입국한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스러운 눈빛 뒤에는 묘한 계산속이 숨어 있다는 걸 예전의 멍청한 김명숙이 아닌 지금의 저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기라니요. 10억이 넘는 돈을 그딴 놈한테 줬다면서요? 못 살아, 진짜. 아들은 제 건강을 묻기도 전에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역시 불안한 눈초리로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재산이 없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안 되겠어요. 이제 어머니 재산 관리 제가 할게요. 인감도장이랑 통장 다 저한테 넘기세요. 또 엄한 놈한테 돈 퍼주시기 전에 제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잘 불려서 노후 편안하게 모실게요. 이번 일로 충격 크셨을 텐데 이제 그만 쉬세요. 며느리가 거들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생일날 문자 한 통 달랑 보내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녀석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달려와 효자 노릇을 하려 드는 꼴이라니. 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아들 내외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돈이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평생 반찬 냄새 맡아가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번 내 돈이야. 사기를 당해서 날려먹든 춤바람이 나서 펑펑 쓰든 내가 쓴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재산을 내놓으라 말아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걱정돼서. 걱정? 내 생일날 전화 한 통화 없이 미역국 한 그릇 안 끓여주던 놈들이 이제 와서 걱정? 웃기지 마라. 너희 눈에는 내가 늙고 병든 노인네로 보이겠지만 나 아직 멀쩡해. 그리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식구건사나 잘해. 나 너네한테 줄 만큼 줬다. 미국으로 당장 돌아가.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지만 제 섯을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애인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 있는 기분. 그것은 돈 15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 지하,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 간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퀸즈 댄스 아카데미.
네, 맞습니다. 저는 태성과 처음 만났던 그 사교 댄스 모임 장소를 인수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수업료라고 쳤다면 이 건물은 제가 졸업증서로 산 선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회원이 아니라 이 무대의 주인이 되어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저는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주름은 조금 더 깊어졌을지 몰라도 눈빛만은 20살 청춘보다 더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디오 앞으로 가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왈츠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익숙한 리듬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추실까요?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양팔은 허공을 둥글게 감싸 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파트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아하게 스텝을 밟았습니다.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끌어당기고 몸을 회전할 때마다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혼자 추는 춤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스텝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반찬 냄새에 찌들어 살던 고단했던 시절, 이혼의 아픔, 최태성에게 속아 지옥을 맛보았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아픔들이 발끝을 타고 흘러나가 아름다운 춤선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꾸며낸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공허함을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에서 우러나온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의 클라이맥스에 맞춰 힘차게 턴을 돌았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세상 속에서 오직 저만이 중심을 잡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속아 누군가의 손을 갈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두 다리가 이렇게 튼튼하고 내 심장이 이렇게 뜨겁게 뛰고 있으니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선 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명숙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노망난 짓 좀 하지 마. 다 늙어서 무슨 재혼을 하겠다고 그래. 당장 하진이는 누가 보라고. 딸의 비수 같은 고함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며 거실을 울렸습니다. 평생 청소일하며 키워놨더니 제 행복보다 남들 시선과 손주를 걱정하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이혼하고 돌아온 딸과 함께 살며 오후에는 제가 손주를 봐줬거든요. 하지만 딸의 반대에도 저는 노블레스 상가의 주인 민 교수가 내민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내 안사람이 되어줄래요? 나도 이제 늙어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고 김 여사도 그 나이에 남의 건물 청소나 하러 다니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습니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게 해줄게요. 나에게 사랑을 넘어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라는 존재의 아늑한 울타리였습니다. 락스 냄새에 찌든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사모님 소리 한번 듣고 죽는 게 과연 자식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큰 죄인 걸까요? 지난 세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저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혼한 딸과 손주까지 함께 보살피는 저에게 유일한 숨구멍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사모님 생활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일지 아니면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화려한 지옥일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번지르르하다는 노블레스 상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귀족들이나 드나들 것 같지만 실상은 매일같이 막히는 화장실 청소와 각종 쓰레기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저의 치열한 일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부르지만 저는 스스로를 이 건물의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더러운 곳은 닦아내어 건물의 숨통을 트이게 하니까요. 새벽 5시에 출근해 4층부터 1층까지 빗자루질을 끝내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그 짭짤한 땀 냄새가 저는 참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 꼭대기층에 사는 그 양반, 건물주 민동훈 교수에게는 땀 냄새에 불과하겠죠.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단 한 명, 5층에 사는 상가 주인 민동훈 교수뿐이니까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고막을 찔러왔습니다. 김 여사, 지금 당장 로비 중앙 기둥 쪽으로 와봐요.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길래 청소를 이렇게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대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는 자신의 건물 복도에서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못하는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CCTV로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감시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대곤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최대한 공손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그쪽 닦고 지나는 길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와서 보라니까요. 내 원참 말이 안 통하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입술을 비죽이며 걸레통을 끌고 로비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민동훈 교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순이 넘었는데도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장 바지 깔끔하게 입고 있는 그는 틀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을 손가락질하며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보입니까? 이 얼룩 말입니다. 내가 이 대리석 공수해 올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건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톱만 한 희미한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출근하던 사람들이 흘린 커피 자국 같았습니다. 그냥 걸레로 쓱 닦으면 될 것을 마치 살인 사건 현장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이거 커피 자국이네요. 제가 지금 바로 닦을게요. 제가 허리를 숙여 걸레질을 하려 하자 그가 기겁하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특수약품 처리해야 하는 최고급 자재란 말입니다. 안 되겠어. 전문 청소업체 부를 테니까 김 여사는 손 떼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망치지 말고. 그의 말에 제 속에서 천불이 훅 올라왔습니다. 고작 이깟 얼룩 하나 때문에 수십만 원짜리 업체를 부르겠다니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생을 10원 한 장 아끼며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저만의 맞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천연 세제들이
보물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돈이 썩어납니까? 비켜보세요. 제가 감쪽같이 없애드릴 테니까.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말 안 들려요? 그가 말릴 새도 없이 저는 분무기를 꺼내 얼룩 위에 칙칙 뿌렸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 그리고 치약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김말순 표 특제 용액이었습니다.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자 저는 주머니에서 헌 칫솔을 꺼냈습니다. 칫솔모가 다 닳아서 버려진 것이었지만 제 손에서는 그 어떤 최신식 기계보다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경쾌한 솔질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동훈 교수는 입을 딱 벌린 채 제 손놀림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초 정도 문지른 뒤 마른 헝겊으로 싹 닦아내자 갈색 얼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리석 본연의 반짝이는 광택만이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깨끗해졌죠?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라는 겁니다. 멀쩡한 돈을 왜 퍼줍니까? 저는 허리를 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얼굴을 들이밀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슬그머니 뒷짐을 졌습니다. 뭐, 나쁘진 않군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내 허락 받고 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꽁무니를 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저런 깐깐한 성격이니까 저렇게 혼자 살지 쯧쯧. 속으로 흉을 보며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이번에는 2층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좀 와보세요. 상가 입점한 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남자 화장실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린 채 모여 있었습니다. 민동훈 교수도 소란을 듣고 왔는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또 타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대꾸할 시간도 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역한 암모니아 냄새와 비릿한 오물 냄새가 섞여 콧속을 찔러왔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구역질을 할 만큼 지독했습니다. 누군가 물티슈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민동훈 교수는 화장실 입구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는 오물을 보자마자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저거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